적기에 신속한 병력 충원, 공정한 병력 이행 제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하기.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력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창설 5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병무청, 그리고 국방 포커스! 오늘은 올해 50주년 창설을 맞은 병무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병무행정 수행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스페셜 게스트 신인 배우죠. 김선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인 배우, 국민 배우를 꿈꾸는 신인 배우 김선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아직 군 복무 전이어서요. 오늘 궁금한 점을 이제 싹 다 풀어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얘기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스튜디오가 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해 주실 특별한 분들 진짜 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무청장 모정화입니다. 우리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 김태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안석기입니다. 네, 오늘은 병무행정의 달인분들을 모셨습니다. 대단하신 분들 네, 모셨습니다. 네, 오늘 답변 기대됩니다. 무청의 네. 모든 것들. 네. 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요. 올해 병무청의 창설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70년 8월 20일 대통령령 제5281호에 의거해서 국방부에서 외청으로 병무청이 독립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저희 우리 군이 이제 창군한 지 72주년이란 말이에요. 6.25 전쟁 발발한 지 이제 70주년. 근데 병무청은 50주년. 훨씬 나중에 생겼어요. 야. 그렇다면 그 전에 징집은 어떻게 했을 거고, 청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병무청은 어떻게 탄생한 건지 청장님이 아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병무청 탄생 배경은 몇 단계 고비가 있었어요. 있었어.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잖아요. 네네. 1년 전에 1949년에 이제 병역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때 병무청은 육군본부 예하로 탄생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62년에 이 국방부 직할 시도 병무청으로 가가지고 현재 유사한 병무행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기억하기도 어려운 69년에 병무행정의 대규모 비리가 발생한 비리가 비리. 발생했어. 예.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때 뭐 하셨어요, 청장님은?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죄송합니다. 예. 그때 이제 국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병무행정의 쇄신이 필요하다.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국방부 예청으로 탄생하게 된 게 1970년 8월 20일이죠. 네. 그 당시에는 우리 병무청이 이제 후암동에 있었는데 예. 98년도에 대전에 내려가서 지금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병무청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예. 그 뭐 병무청 탄생 50주년을 뭐 이렇게 이제 다 설명하기 쉽진 않은데 요약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제 돌이켜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에 병력 자원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효율적 관리, 또 활용 아니겠습니까, 병무청은요. 네, 정말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병무청의 이런 변화와 발전, 뭐 대표적인 거 하나 꼽아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그동안에 병무청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병역 판정 검사 분야일 것입니다. 우리 여기 뭐 김선우 배우님 뭐 군대 아직 안 갔다 오셨죠? 네네네. 예. 지금 생각하면 아주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 수작업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군의관이 직접 나와서 현역 군의관이 나와서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검사하다가 말 잘못 들으면 선착순도 시키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군기를 벌써 잡았네요. 그렇죠. 엄청났습니다 그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동검사장이라고 했어요. 네네. 직접 검사반이 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런 데 운동장에 밀려서 천막 치고 검사를 받았어요. 요즘엔 너무너무 바뀌었죠. 네. 2000년도에 들어서 이제 완전 전산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모든 검사사항은 수사고로 되고 네. 예전에는 뭐 혈액검사, 지금 뭐 혈액검사라든지 또는 소변검사, 심리검사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걸 떠나서 전 국민의 전 의무자에 대해서 뭐 잠복 혈액 검사도 실시하고 네. 정말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병 판정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끔 이제 아버님들이 이제 아들 손잡고 검사장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네.
나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라떼죠. 네. 예, 예. 예, 병무행정 정말 많은 발전과 또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안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병무행정 50년을 맞아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는 아마 아시는 분만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우리, 펼쳐놓으세요. 예, 형님들, 아버님들 세대하고 대표적으로 달라진 게 있다면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역시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는, 즉 복무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분야가 네.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형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입영통지서가 나오는지, 그럼요. 어디 가서 근무를 하는지, 그냥 가는 어떤 거야. 특기를 바꿔서 내가 복무를 하는 건지를 알 수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세대들은 인터넷상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어떤 특기 또 어떤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관 중심에서 병역 의무자 중심으로 네. 또 의무자들의 선택성과 자발성을 강조하는 그런 병무행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엄청난 변화라고 저는 꼽고 싶습니다. 네, 지난 50년 세월 동안 병무청과 병무행정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청장님 의견 주십시오. 네. 네, 두 분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50년 지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4,400명에 따른 어떤 병무행정의 진흥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병무청도 혁신적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걸로 이제 인공지능, 또 블록체인,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를 민간인에게 개방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모 대학 교수들이 이제 비형 간염 유병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 검사 결과 한 500만 건을 이렇게 제공했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예. 앞으로도 이제 데이터를 민간 경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개방할 사항이거든요. 네. 그 위에 많은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 우리 스페셜 게스트 김선우 씨가 굉장히 눈이 땡그레졌습니다. 말씀이 많아요 지금. 원래 눈이 더 커졌어. 그렇지. 말씀드린 거 어떻습니까? 예. 아유, 신기하고 막 저희 아버지 옛날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분께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 같고 신기합니다. 네, 지금 우리 김 배우님이 지금 몇 년생이시죠? 아, 저는 이제 2001년생 20살입니다. 2001년생이면 나보다 형이네. 2002년생인데. 그때 병역 판정 검사 받으셨죠? 어떻게 받았어요? 아, 제가 올해 3월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3월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비닐 장갑도 끼고 이제 열 체크도 철저하게 하고 부스들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제 QR 코드 체크도 하고 이제 안전하게 안심하고 병역 판정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을 해주잖아요. 네. 나라사랑 카드 안에서 이제 식비나 교통비 명목으로 이제 14,000원 정도를 넣어주는데 친구랑 샌드위치 맛있게 먹었습니다. 입영 통지서는 혹시 뭐 받은 적 있습니까? 아, 저는 아직 아직 통지서를 받은 적은 없는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곧 입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모바일 앱으로 입영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좀 신기했습니다. 아, 병무청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박수 쳐야 되니까. 청장님, 너무 좋아졌어. 청장님, 최고야. 야, 이거 너무 좋아졌습니다, 청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야, 전에는 우리가 그 입영 통지서를 누런 봉투에다 받았어요. 맞아, 예전에 맞아. 그렇죠. 지금은 이제 모바일 통지서 받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통지서는 병무청 앱으로 먼저 발송을 해요. 그래서 그거 다 안 되면은 이제 카카오톡으로 하고 그것도 열람이 안 되면 네. 등기 우편으로 하고 이렇게 상당히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대부분이 이제 모바일로 하는데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1년에 등기 우편료를 전략한 게 약 3억 원 정도 돼요. 와. 그래서 모바일 통지서를 보내므로써 신속하게 보낼 수도 있고 예산도 전략하는 일석이조의 어떤 서비스를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와, 이거 뭐 예산 절감 효과도 대단합니다. 네. 지난 5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병무청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도 더 궁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동안 핫 이슈였습니다. 대체역 편입자들이 10월 26일부터 드디어 대책
복무요원으로 소집이 됩니다. 잠깐만요. 네. 대체역이라고 하면 그 종교적인 신학 때문에 병역 거부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10월부터 소집된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 어떻게 추진되고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도 궁금증 유발합니다. 예. 대체역 제도 좀 생소하죠? 생소합니다. 예. 금년 1월 1일 날 대체역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9일부로 이걸 심사할 수 있는 심사역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옆에 계신 분들도 심사위원이죠. 네. 그래서 정말 모셨습니다. 예. 6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448명이 신청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미 대체역에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새로운 것은 이제 10월 중순부터 이제 대전교도소에서 이제 3주간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이제 교도소로 가는데 금년부터는 약 100여 명이 대전, 목포, 의정부 이렇게 교도소에서 약 36개월 동안 복무를 하게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448명이 이제 편입이 됐군요. 예.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심사 기준과 판단 결과 네. 이걸 어떻게 좀 하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교도소 얘기가 나와서 좀 무엇보다도 이제 예. 이게 심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공정한 네네. 심사가 돼야 공정한 심사.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조인, 또 교수, 또 인권단체, 또 이 대체역의 그 어떤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해가지고 6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국회, 인권위. 그래서 네. 29명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예. 예, 이분들이 이제 심사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 기준은 대법원에서 판례한 판례, 또 예국에서도 이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국의 어떤 판례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등 해가지고 종교적 신념이냐 아니면 개인적 신념이냐 해가지고 그렇지. 각각 8개 심사 요소를 만들었어요. 네. 이 요소를 만들어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좋습니다. 이런 좀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저희가 지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체역 제도의 모든 것,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1967년 세계 챔피언 타이틀과 프로복서 라이선스를 박탈당하고 3년 6개월간 링에 오르지 못했던 20세기 최고의 복서 알리. 무하마드 알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만 달러를 선고한다. 아니, 무하마드 알리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이슬람교도였던 무하마드 알리, 종교와 양심에 따른 이유로 베트남 전쟁 징집을 거부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 이후 이어진 긴 법정 싸움은 1971년 무죄 선고와 함께 끝이 났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는 대체역 제도가 있다. 창군 이후 처음으로 도입된 대체역 제도란 종교적, 개인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제도. 이 제도 아무나 막 그냥 신청하면 되나요? No. 대체역 제도에는 신청 기준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대체역 제도에는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을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종교적, 개인적 신념을 증명할 수 있는 8가지 판단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또한 30세 이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 나도 대체역 편입이 가능할까? 판단하기 참 애매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Q&A! 9년 만에 신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대체역 신청을 하늘이시여. 전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총을 못 들 것 같아요. 야야, 언덕에 적, 언덕에 적. 나이스 샷. 오케이, 치킨 먹어. 이래도 헷갈린다면 1588-9090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대체역 편입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대체역 편입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한 이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29명의 심사위원은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법조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대체복무 관련 지식으로 완전 무장한 전문가들인데요.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부터 사실조사, 사전심사는 물론 최종심사, 의결까지 모두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몫이랍니다. 본격적인 심사는 앞서 언급했던 8가지 판단 요소를 바탕으로 확인해, 검증을 거쳐 신청 접수율로부터 90일 안에 전원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요. 필요에 따라 신청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못 속입니다. 아참! 대체역 편입 신청을 위해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10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편입이 결정되면 대체 복무기관인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법무부의 지휘, 감독, 관리하에 이런 일을 제외한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 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면 어떡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역 제도에는 7가지의 편입 취소 사유가 존재합니다. 대체역법 제25조에 따라 이와 같은 사유라면 대체역 편입은 취소가 되고요. 편입 취소가 된 인원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 예비역의 경우엔 전역 또는 소집 해제 이후 8년차 이내라면 대체역 신청 가능. 아니, 전역했는데 웬 대체역 신청이냐고 물으신다면 예비군 훈련을 대신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기 때문이랍니다. 합리적 심사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판정을 통해 인권 보호와 병역 이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체역 제도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릴게요. 칙칙!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했던 나라입니다. 이제 이런 오명 싹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대체역 심사위원회 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감 무거우시죠? 예. 네. 그래서 대체역 제도 앞으로 이제 안정적인 정착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는지 의견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판단 기준, 네. 어떤 세밀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심사 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그 현역 근무하는 사람하고 대체역 복무자 간의 어떤 형평성,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그 병역 의무는 당연히 헌법상의 그 의무이나 헌법상 가치인 양심의 자유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반 병역 이행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도 네. 대체역 복무자들이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네.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의원님 설명해 주시니까 갑자기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요. 네, 지금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 굉장히 많으신데요. 안 박사님 의견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보충 설명할 게 있으신 거죠? 네, 우리 김태화 의원님께서 제도적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면 거기에 저는 추가해가지고 운영자 내지는 관련자 차원의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심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심사관들 내지는 조사관들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군복무 거부에 대해서 깊고 또 진실되며 확고한 신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조사관의 이제 역할과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또 다른 관련자라고 본다 그런다면 역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그 대체역을 신청하시는 신청자들의 네. 문제겠죠. 그 신청자분들의 인권이 이제 대단히 존중되는 또 그분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국민의 신뢰도도 제고가 되는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군복무 거부에 대한 어떤 그 진술인들의 어떤 그 진술 내지는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사실 조사관들도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을 갖다가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도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다각적인 게 모여져야 됩니다. 청장님, 방부청은 다 계획이 있겠죠?
네. 두 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이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선 이제 이것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엄정한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는 문제점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체역 신청인에 대해서 인권 친화적으로 조사해야 되고 편입해야 된다. 이러한 난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백무청에서는 기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권 친화적으로 조사도 하고 투명한 심사를 할 것인가 여기에 제도를 맞춰서 운영하고 있죠. 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어차피 교정시설에서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협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무부와 협조해서 대체역 우리 복무자들이 성실히 이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뿐만 아니라 이 대체역 복무가 사회에 미치는 어떤 자긍심 갖는 네. 이 측면에서도 청장으로서 깊이 어떤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죠. 네. 올해가 이제 대체역 도입 원년입니다. 그만큼 청장님께서도 이제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네,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협조 정말 부탁드리고요. 지금 근데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요.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그 고용 동향이 사실 결과를 보니까 실업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선우 씨 오늘 모셨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민도 많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도 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가장 고민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고민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20살이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울 나이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참 가장 근본적으로 제일 많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춘들. 마음을 꽉 누르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진로 고민이라고 합니다. 특히 의무복무자인 병사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고 그 때문일까요? 주변 사람들의 잔소리까지 스트레스를 더한다는데요. 청년 장병들의 고민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취업문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더구나 경력 단절 오히려 뭐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그죠. 예. 고민이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렇게 고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청장님이 이 모든 청년들의 고민을 다 알고 계세요. 그죠? 늘 생각하고 있고 대책을 세워놨을 겁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김선우 씨 같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 고민은 아무래도 그 청년 실업률에 관계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군대 들어오는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들어오는 것이 경력이 단절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이 군에 입영하는 것이 어떤 경력 단절이 아니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이런 어떤 그 계기가 마련하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혹시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 설계 사업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청춘 디딤돌. 네. 약간 설명을 하면요. 이제 입영해서부터 또 복무하고 또 전역까지 연계해주는 이러한 상담을 하고 설계해주는 이런 사업인데요. 이렇게 전문 상담관들이 병역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의 특성, 전공을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군특기하고 연결을 해줘요. 예. 그래서 거기 또 교육도 시키고 또 그 군대 들어가기 전에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필요한 기술도 이렇게 시킨 거예요. 또 군대 들어가서는 교육받은 대로 주특기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전역할 무렵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고용부 연계해서 일자리까지 연결해주는 이러한 사업이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 설계 사업이요. 기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군대 와서 단절되는 게 아니고 군대를 통해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제 꿈이죠. 아마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의 꿈이 또 우리 청년들의 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청년 디딤돌, 그러니까 병역 진로 설계 사업. 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만 조금 더요. 이 예. 제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예.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학교하고 고등학교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너무 호응도가 좋아요. 예를 들면 참여자 만족도가 90점 이상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고정 시설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금년 7월에 이 서울 병무청에 이 센터를 만들었어요. 상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의무자들이 오면은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해가지고 군 특기하고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제공을 하는데 이게 서울만 있으면 너무 부족하잖아요. 예. 내년에는 이제 영호남, 충청 등 3개 권역별 센터를 확장을 해가지고 병역 의무자 그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입영 전에서부터 전역 후 사회 진출 시까지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정말 그 군복무가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네요. 우리 그 김 배우님 청년 대표로서 나왔으니까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 네. 저 좋은 제도 같은데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TV 프로그램에 진짜 사나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제 특수임무헌병이나 해병대 같은 거에 관심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적성이나 그런 걸 가지고서 꼭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꼭 해주는 건가요? 지금 요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청장님 시원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방동에 있는 서울병무청에 오시면은 센터가 굉장히 멋있게 잘 지어져 있거든요. 여기 오시면은 이제 우리 전문 상담관이 직업 선호도 검사하고 개인 주특기를 연계해 가지고 그래도 김선우 씨는 무슨 주특기를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를 또 설계할 수 있잖아요. 또 이왕에 오셨으니까 군에 들어가면 사용할 장비 또 복장도 한번 입어보고 또 그 여러 가지 장비를 이렇게 체험해 봄으로써 이제 두려움도 해소할 수가 있어요. 병역 진료 설계 사업 조금 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군과 사회의 어떤 선순환 구조로 지금 발전되어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안 박사님? 제 생각 맞습니까? 네, 앞으로의 그 산업 구조, 즉 디지털 경제를 우리가 전환을 해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지만은 이 디지털 경제 구조 내지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경제 구조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기술의 첨단화로 인해 가지고 고숙련 노동자들한테는 대단히 유리한 노동시장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이어서 네. 사실 그 숙련도가 별로 없죠. 말인즉슨 우리 청년 병역 의무자들한테는 대단히 불리한 그런 환경 구조다, 노동시장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병무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처럼 국가적으로 사실은 청년들의 직업과 진로를 갖다가 연계해주는 사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마침 청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생애 설계 관점에서 교육, 병역, 취업을 연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네. 생각이 들고요. 현재 병무청에서 취업 맞춤형 특기 병 사업 제도라든지 아니면 병역 진로 설계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잘하고 있고요. 성과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요게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세련화되고 수단도 좀 고도화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서울청만 있지만은 지방청까지도 확대를 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수단도 그 디지털 어떤 시대에 맞게끔 온라인 서비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병행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건 또 병무청만의 노력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군에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또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홍보가 필요한 건지 이런 어떤 협조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현역 복무자들만 대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복무요원들이라는 또 예. 특별한 제도들이 있죠. 그 인력까지도 포괄하는 제도로 발전하면은 촘촘하고 또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제도나 서비스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청년 디딤돌 병역 진료 설계 사업 확충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차피 뭐 청장님께서 모두에서 화두를 꺼내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병무청 변화 진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비를 지금 하고 계신지요? 소개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우리 김선우 씨 질문 하나 할까요? 하루에 평균 휴대전화 몇 시간 사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보고 자기 전에도 보고 친구랑 통화도 하고 SNS를 많이 해서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잘 때 빼고 거의 다 휴대전화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주로 전화 사용하세요? 아니면 채팅이나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 카카 땡톡 그거 채팅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네. 혹시 그 병무청이 사고 있는 챗봇 아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알아? 알아? 아라.
아라가 이름이에요. 그래요. 우리 신세대 복무자들에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챗봇 아라예요. 병무청의 챗봇 이름이 아라인데요. 네. 어떻게 하냐면 젊은 세대들이 대화하듯이 채팅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건데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3개월 해봤는데 네. 신뢰도가 98%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채팅을 해보면은 김선우 나 생일이 언젠데 언제 군대 가요? 그럼 거기 아라가 답변을 해줍니다. 병역 판정 검사 1급 받았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입영 통지 나갈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줄 거예요. 전에는 이제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았잖아요. 네. 상담원들이 전화 받고 퇴근해 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맞아요. 예. 24시간 365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것은 아라가 다 하고 좀 심층 깊은 것은 이제 상담원이 하는 이 제도로 바뀌었죠. 우리 알아. 네네. 예. 우리 청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올라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해요. 이게 그래요, 보니까 맞아요. 인공지능 민원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채팅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된 간단한 답변, 그러니까 단답형만 가능한 거 아닌가 일단 궁금하고 조금 뭐 민원들의 상담을 다양성 있게 좀 길게 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네. 예, 그동안에 그 챗봇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가 성공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 불충분한 사전 연구와 그 학습 자료의 부족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에 반해서 이번에 만든 우리 병무청에서는 2002년부터 병무인원 상담소를 저희가 운영했는데 거기서 운영하면서 확보한 엄청나게 많은 그 상담 자료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질의문장 2만여 개를 집중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완성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네. 또한 그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행정 용어, 예를 들면 뭐 병역 판정 검사 이런 용어를 생활 용어로도 상담할 수 있도록 그 상담 녹취록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학습시켰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아라를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몇 개월 이제 시험 운영해 봤는데요. 네네.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입영일자 안내 같은 단순 상담은 거의 100% 가깝게 답변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담도 우선 지속적인 그 상담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80% 이상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역 면제 가능 여부 이런 건 사실 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사실 그 상담 아직은 완성이 안 됐고 이런 경우는 상담원한테 연결해서 뭐 전화 상담한다든가 또는 채팅 상담이 가능하도록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개발되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의원님 설명 들으니까 인공지능 아라의 상담력이 점점 똑똑해지고 발전되어 나가는데 청장님 이런 챗봇 사용한 그 민원 상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진화하겠죠? 어떻습니까? 예. 네, 청장의 제 욕심이 이렇게 단순한 정보 제공한 것은 욕심이 차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단순한 정보만 이렇게 제공했는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 것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내 학력이라든가 어떤 그 전공 자격증을 이렇게 넣으면은 나에게 맞는 최적 입영일, 또 입영 방법, 복무 부자를 이렇게 아라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이런 제도죠. 이 제도가 아마 2단계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아마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 챗봇 아라 이 제도는 이 병무청이 정부기관 중에서 최초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 도전을 통해서 이렇게 병무 의무를 하는 우리 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제9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축적된 지식을 실제 정책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병무 행정의 만남, 병역 이행자의 성공적인 군복무와 안정적인 사회 진출 지원 등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병무 행정의 이런 진흥화 계속 기대해 보고요. 또 지난 5월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인 인증 제도 폐지됐습니다. 네네. 이거를 골자로 해서 이제 전자서명법이 이제 공포됐는데 역시 병무청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죠.
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예.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제가 가상화폐 이제 뭐 요거 해킹 사건 때 들어본 거거든요. 블록체인을. 아니 잠깐만요. 이 병무청에서 왜 이 기술을 사용하는지 박사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왜 갑자기 블록체인 뭐 이런? 예, 지금 미래 사회를 전망을 할 때 초연결, 초지능화, 그다음에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말인즉슨 정보가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확산되고 또 언제든지 해킹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위변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사회로 이제 발전돼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용어가 좀 어렵죠. 네.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이게 수신계하고 발신계에서 동시에 분산해 가지고 정보를 체인처럼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저장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돼서 연결된 망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갖다가 해킹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정보가 위변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네. 이 발신자하고 수신자가 동시에 그 정보가 맞아떨어져야지만 이것이 진정한 정보다라고 확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그런 시스템인 거고요. 그래서 병무청이 이 기술을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인증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네. 공인 인증서의 절차를 굳이 꼭 없어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인 인증서가 이제 폐지되는 그런 지금 시점인데 네. 병무청은 공인 인증서가 폐지되기 이전에 금년 1월부터 요거를 정부기관 최초로 요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8월 말 현재 약 한 17만 건 정도가 이미 요 블록체인 기술 기반해 가지고 인증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러한 어떤 정보 서비스의 그 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더 그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활용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단지 이제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좌우지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지금 병적 증명서라든지 복무 확인서라든지 이런 재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연계해 가지고 전자지갑에다가 자기가 저장을 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기관 방문 필요 없이 예. 본인이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쓸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대체 서비스 정말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궁금증 다 해소됐습니다. 정말 병무청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공정한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니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을 때마침 이제 잘 제공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 지난 8월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UCC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청장님, 이 어떤 작품이 수상했는지 또 이 수상자들하고 만나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공정병영을 홍보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제 생각했는 게 UCC 공모전이었는데요. 금년 4월부터 전 국민이 참가하는 어떤 UCC 공모전을 해가지고 168건이 이제 접수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39건을 이렇게 우수작을 선발했었는데 지난 8월 달에 이분들을 모시고 제가 신촌 카페에서 시상식도 하고 토크 콘서트도 가졌어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의정부에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이 낸 작품인데 학생부에서 1등을 했어요. 슈퍼 국건이가 돌아왔다는 이러한 UCC였는데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병무청 홍보용으로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사용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수상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공정한 병역 이행에 대한 생각이 나와 수상자들하고 국민이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UCC 너무 보고 싶은데 대상으로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좀 안 될까요? 저 공개가? 대표님 한번 보실까요? 오 진짜요? 예. 이렇게 용감한 군인들이 있기에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과 바다, 땅에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당신이 있기에 오늘도 안전함에 감사를 전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을 지키는 노력과 숭고한 헌신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예. 아이디어가 정말 톡톡 튑니다. 아이디어로 승부했네요. 우리 김 배우님은 어떠셨습니까? 저 뭐 이런 UCC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꼭 참여를 했었을 텐데 진짜 아쉽고 그 친구 참 창의력이 뛰어나가지고 UCC 보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총장님 혹시 내년에도 이런 사업 하나요? 꼭 참여해보세요. 물론이죠. 내년 4월 중에도 이렇게 공모전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내년에도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홍보할 것이고 우리 배우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세요. 예. 총장님, 이제 그 병무청 창설 50년 만에 그 병역 의무자들이 계획성 있는 그 입영 준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그 입영일자 조기 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이제 병역을 해야 될 의무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내가 언제 군대 가고 어느 부대로 갈 것인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두 달 전에 알려주면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내년도에 들어갈 현역병 입영 부대와 일자를 금년 7월부터 미리 결정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5개월 전에 미리 알려줌으로써 미리 준비할 수 있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12월에 알려주니까 1월이나 2월에 들어올 의무자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방부하고 육군하고 협치를 만들어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병무청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자들을 최우선을 하는 어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적극 행정 앞으로 쭉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입영 희망월만 선택하고 12월이 돼서 입영 그 날짜랑 이제 부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바뀌는 건가요? 네, 조금 굉장히 쉬워져요. 그 병무청 누리집에 들어가거나 스마트 앱으로 들어가가지고 아까 우리 안 박사님이 이야기했던 블록체인 인증한 다음에 메뉴가 하나 있어요. 메뉴가 현역 입영 본인 선택원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입영 날짜를 선택하면 그게 돼요. 그런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신청하는 게 1년에 3번뿐이 안 하는데 지방 병무청별로 입영 날짜가 각각 틀리고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빨리 준비해서 이렇게 공지사항을 잘 숙지해가지고 신청을 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갈 수가 있는데 벌써 1차, 2차는 종료가 됐어요. 이제 금년에 한 번 남았는데 한 번을 남기던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수능 시험이 이렇게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수능 능력 시험이 끝난 12월 9일 날 마지막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를 잘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내년도 입영 일자와 부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입영일자 조기 결정 시스템 구축을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3번 있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좀 4번, 5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병무 행정 혁신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총장님,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근데 굳건한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병역 의무 이행은 지속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진짜 궁금한 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 받을 때 이게 안전한 건지 그리고 또 모집병 면접도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우 씨 병역 판정 검사 받을 때 마스크 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바일 테스트 했다고 그랬죠? 네네네. 맞아요. 이 코로나19는 성가신 어떤 그 바이러스잖아요. 이것을 우리 군의 또 판정검사장에 철두철미하게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판정검사장에 오기 전에 모바일로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2번 보내요. 미리 이제 사전에 체크를 쫙 하는 거죠. 검사 당일에 오면은 검사당별로 자체 선별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체온 측정하고 질문지도 만들어서 제 2번째 체크를 해요. 검사장에 들어오면 우리 김선우 씨가 체험했듯이 장갑도 끼야 되고 마스크도 필요해야 되고 또 매일 소독을 2번씩 해서 하는데 의무자 간 거리 두기가 철두철미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여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팀이 50명 이상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루에 4번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죠. 문제는 이렇게
병역 판정 검사는 이렇게 되는데 모집병을 하려면은 이렇게 대면에서 이렇게 면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비대면 이렇게 모집하는 방법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화상 면접이죠. 네. 화상 면접을 하다 보니까 의무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 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직접 오지도 않고 또 본인 선택도 없고 단조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병무 행정에 한 틈에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네. 이렇게 병역 판정 검사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제도는 더욱더 긴밀하고 철두철미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네. 빈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꼼꼼하게 네. 아주 대단합니다, 병무청. 예. 안 박사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까지 철저하게 지금 병무청 대비하고 있는데 이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병무행정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네, 병무청의 주 고객은 아시다시피 20대, 20살의 청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사회 변화에 민감하고 또 공정을 또 요구를 하고 또 새로운 디지털 어떤 기기들한테 대단히 밀접한 그런 세대들입니다. 네. 병무행정이라는 건 국가행정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적이어서는 곤란하죠. 이렇게 새로운 어떤 고객들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갖다가 수용하고 적절하게 이제 대응하는 우리 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죠. 네.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채법 민원 상담이라든지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지금 세대들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서비스고 새로운 그런 니즈에 맞춘 거일 뿐만 아니고 지금 발전하고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수용이자 잘 매치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전통 안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들로 등장했던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와 네. 같은 이제 전염병이죠. 이런 이제 보건안보 문제들이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보건안보 즉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병무청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겠죠. 대표적으로 징병검사 이제 병역 판정 검사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중단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절차에 따라 가지고 안전을 철저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신 것뿐만 아니고 또 화상 면접 시스템 같은 경우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어떤 언택트 시대. 인데 이러한 거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응이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이런 것 같은 것들이 결국은 병역 의무자의 안전뿐만 아니고 편익 제고에도 대단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적극 행정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또 잘 대응해 나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병무청의 고객은 국민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언택트, 온택트 시대에 잘 대비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공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병역은 공정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로서 지금까지 병무청은 그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실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병무청의 많은 노력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회관심계층의 병적 별도 관리, 네. 특별 사법 경찰을 통한 병역 멘탈 감시, 또는 병역의 패러다임, 아까 이제 설명했었죠. 병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네. 병역 진료 설계, 또는 4차 산업기술을 이용한 병민원 서비스 등은 정말로 우리가 큰 성과를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이 이렇게 지난 50년간 많은 혁신과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준비할 그런 시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변화된 병무행정 잘 배우고 이해하고 있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달성했고 앞으로도 달성해야 할 성과 계획이 있는데 추정력도 확보해야 되고요. 시력상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병무청 구성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조직 문화 변화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 성과를 계속 내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계십니까? 제가 취임한 지 한 10개월 됐는데요. 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부단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의 조직은 두 가지 모토를 세웠어요. 우선 강한 조직. 강한 조직. 두 번째는 행복한 조직이거든요. 강하고 행복한 조직. 예, 예. 네. 그래서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착오를 예방하고 또 병무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온택트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인재 양성에 힘쓰는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야겠고요. 두 번째는 행복한 조직이죠. 네. 행복한 조직이란 뭐예요? 개인이 행복하면 조직이 행복해지고 네. 주인의식을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작은 행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뭐냐? 소소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소소한 경험을 나누고 긍정적인 조직으로 바꾸어가는 거죠. 그렇게 네. 해서 소통 강화하고 또 배려하고 존중 또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네. 이렇게 강한 조직, 행복한 조직을 통해서 병무청은 끊임없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행복한 변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 문화 기필코 만들 것입니다. 네, 꼭 만들어주세요. 갑자기 병무청에 근무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병무청 창설 50주년을 맞아서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병무 행정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또 다가올 미래 50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도약 과제에 대해서 다짐, 당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 박사님 의견 주십시오. 네, 지난 8월에 병무청 창설 5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요. 2020년 미래병역발전 포럼이라는 세미나를 국회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모여가지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미래의 어떤 병역발전의 방향성, 그다음에 추진 과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무청이 지금까지도 잘 노력해 오셨지만 네. 미래 상황을 잘 예측을 해가지고 어떠한 어떤 발전 방향을 가져야 될 건지 또 그거를 위한 추진 과제들은 뭐가 될 건지 이런 어떤 토론과 논의의 장들이 연례적으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 자리도 사실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자주 맞습니다. 이런 자리를 여기서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장님 자주 출연하셔야 되시겠습니다. 네, 대체역 심사위원회 의원으로서 또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시간이 흘러도 국민들께서 우리 병무청에 바라는 변함없이 바라는 사항은 바로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이 있었겠지만 빅데이터나 AI 같은 그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서 병역만탈 제로 시대를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청장님. 네. 지난 50년도 소중하죠. 네. 그러나 병무청은 지금까지의 50년은 앞으로 50년으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는 인구 절벽, 또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 또 4차 산업혁명 등 병역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해요. 예. 이런 변화와 혁신에 따른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무청은 미래 모습에 대한 다양한 구상을 해야 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하고 병역하고 취업이 연계한 이런 사업, 네. 청춘 디딤돌 병역 진로 설계 사업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 단절이 아니고 미래를 꿈꾸는 미래 디딤돌이 되는 이런 병무 행정을 꼭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김배우님 같은 경우는 초반엔 군입 때 불안불안했거든요. 오늘 방송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소감 한 말씀.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이렇게 군입대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제 병무청이 저 같은 입대 예정자들을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심이 확 됩니다. 그리고 아까 챗봇 말씀해 주신 아라. 제 친구한테 너 병무청 알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저도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청장님, 박사님,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20살 저에게 정말 많은 디딤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효과가 상당히 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태까지 질문 받았는데 저도 돌발 질문 한번 할까요? 우리 개그맨 황영희 씨, 오늘 제가 많은 어떤 그 다양한 정책 홍보했는데 기억에 남는 정책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3개. 핵심만 갑니다. 아라로 가고요. 네. 청춘 디딤돌, 마지막은 나라 사랑 카드로 가겠습니다. 역시 실속이 있어. 네, 이걸로 갑니다. 학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병무청 모종화 청장님 모시고요. 병무청의 그 발자취도 살펴봤고 또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선진 병무행정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올해 병무청 50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특별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다가올 미래 50년은 바로 효율적 선진 그런 병무행정을 통해서 국가 안보를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는 주문을 했는데 계속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병무행정 기대해 보면서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